자, 우리 지난주에 그 감사 프로세스의 마지막 챕터에 해당하는 것을 좀 봤는데, 마지막에 그 후속 조치 보고와 관련해서 요 후속 조치 행위 형태를 조금 남겨두고 끝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후속 조치 행위 형태와 관련해서 조금 봐야 될 내용은, 자, 감사자가 결국은 하는 일이 뭐냐? 하는 일이 뭔가를 검토하고 평가하고 보고하는 건데, 자, 피감사인의 반응과 교정적 조치를 어떤 거를 했느냐를 다시 봐야 된다는 거죠. 그냥 이렇게 의견을 내고 권고를 하고 이랬는데 피감사인이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 그러면 실컷 노력해서 아무 효과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 반응이라든가 교정적 조치를 어떻게 했는지를 검토하고, 자, 그런 조치가 충분한지, 자, 감사자 입장에서 그런 것들이 했던 조치가 충분한가를 평가하고, 그리고 그걸 평가하다가 보면 후속 조치와 관련된 또 새로운 발견 사항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런 게 만약에 있다고 하면 보고를 다시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자기 팀의 관리진이나 이런 사람한테 어떤 조직을 감사해 봤더니만 내가 감사 의견이라든가 이런 걸 줬는데 그 피감사인들이 그거를 받아들여서 어떤 반응을 했는지, 아니면 그냥 반응은 덮어두고 아무 조치를 안 했는지, 자, 그런 것과 관련해서 검토, 평가, 보고를 다시 하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런 것과 관련해서 조금 더 보면, 자, 감사자는 기간이 고려되는 한 굉장히 낙천주의적 경향이 있다 그랬는데, 이거는 비단 감사자뿐만 아니라 일반 일을 처리하는데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보고서를 3주 후까지 내라. 그러면 아직 3주나 남았네. 그러면서 천천히 하다가 마지막에 이렇게 피치를 올린다는 거죠. 자, 그런 경향이 있고, 자, 후속 조치는 종종 지름길을 택한다 그랬는데, 이거는 후속 조치는 누구라도 그렇게 이렇게 시간을 많이 할애해서 신경을 써서 이렇게 잘 안 한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경우에 후속 조치가 생략돼요. 자, 이거는 감사자도 보면 감사를 이미 했기 때문에 자기가 의견을 주거나 권고사항 했던 거에 대해서 그게 과연 제대로 반응이 되고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그냥 별로 신경을 안 쓸 가능성도 높다는 거죠. 그래서 감사자는 이런 것들을 좀 시도를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감사를 하는 동안에 가능한 많은 후속 조치를 해야 된다는 거죠. 감사를 다 하고 나서 후속 조치하기보다는 감사 자체 기간 동안에 좀 수시로 이렇게 후속 조치를 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어떤 걸 검토하기 전에 서면상의 반응을 점검을 해본다든지, 자, 이런 것들을 좀 해보는 것을 시도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최초의 감사자나 감사팀에 의해서 후속 조치가 행해져야 되느냐, 꼭 그런 건 아니라는 거죠. 자, 이 감사인이 어떤 주어진 기간 동안 뭔가 감사를 했는데 후속 조치를 할 것들이 만약에 있다. 근데 그것까지 이 사람이 검토하고 평가하고 보고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할 수도 있어요. 자, 그런 거는 필수 사항은 아니지만 가급적이면 감사했던 사람이 후속 조치까지 해주는 게 바람직하긴 한데 반드시 그런 거는 아니라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감사 프로세스는 좀 다 마무리를 했습니다. 마무리를 하고 오늘 할 내용은 큰 카테고리를 좀 달리해서 정보 시스템 기획과 관리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보 시스템 기획이다, 관리다 이러면 여러분들이 좀 일반적으로 가지는 선입견이 있죠. 굉장히 기획, 관리 뭐 이런 거 들으면 구체적으로 와닿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다룰 내용은 주로 우리가 시스템 기획과 관리까지 아마 공부를 할 것 같은데, 잘하면 뭐 다른 여타 사항들도 추가할 수 있긴 한데, 어쨌든 전략 기획이라든가 정보 시스템 기획, 정보 관리와 이용, 뭐 소프트웨어 개발, 뭐 이런 내용들을 다루게 됩니다. 기타 애플리케이션 통제, 감사와 개발인데, 여러분이 통제를 크게 나눠보면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죠. 일반 통제와 애플리케이션 통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애플리케이션 통제에 대한 감사 같은 것까지를 보게 됩니다. 자, 이게 사진을 이렇게 붙여놓은 거는 되게 좀 뭔가 굵직굵직한 걸 봐야 되는데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이게 되게 좀 추상적인 내용들도 많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좀 구체적으로 와닿지는 않지만 일단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략 기획에 대해서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크게 7가지 정도의 소제목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것과 관련된 거를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략 기획과 관련해서 첫 번째 나온 게 전략적 동인입니다. 자, 15장에서는 뭐 여러 가지 사항들을 다루는데 첫 번째 전략적 동인을 보면, 자, 2000년대가 시작되면서 과거하고 좀 패러다임이 많이 바뀌었죠. 자, 과거에는 여기서 조금 단일 포트폴리오 공급자의 옛 관행이라는 게 이게 뭐냐. 자, 2000년대가 되면서 소비자들이나 공급자들이나 다 양자한테 중요한 게 뭐냐 하면 표준화예요, 표준화. 자, 그래서 과거에는 어떤 공급자의 제품을 하드웨어가 됐든 소프트웨어가 됐든 그거를 구입하거나 이렇게 되면 그 공급자한테 상당히 종속적이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는 표준화 같은 게 많이 됐기 때문에 그런 게 어떤 문제가 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문제를 해결해 주느냐. 자, 문제와 솔루션 기반의 벤더로 바뀌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때가 되면 이제 정보 판매 같은 게 상당히 중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보 판매와 관련된 여러 가지 산업들이 나타나게 되죠. 그리고 PC 운영 시스템도 좀 상당히 용량이라든가 용량이라는 것은 메모리라든가 저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거의 메인 프레임 수준까지 올라가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네트워크 비용이 상당히 실제 0에 가까이 줄어들고 있다 그랬는데, 자, 이거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가 아니라 통신 어떤 전용 회선이라든지 어떤 통신 라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과거하고 비교해 보면 상당히 낮아졌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사업이 행해지는 방법이 많이 바뀌게 되죠. 자, 그래서 바뀌게 되는데 기술이라는 게 이제 이네이블러가 된다는 거죠. 자, 이네이블러인 기술을 수용하도록 기업이 이렇게 바뀌어 나간다는 거죠. 이것도 하나의 패러다임이 상당히 바뀌었다고 할 수 있는데, 자, 이 시대에 제일 중요한 거는 데이터베이스 기술이 보편화되고 기업들이 전략이라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쓰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요 무렵에 이제 뭐 조금 더 빨리 나오긴 했지만 EDI라든지 전자상거래. 자, 여러분 전자상거래는 제가 그 기원을 보통 미국이나 한국이나 거의 비슷한데, 자, 1997년 정도부터를 기원으로 잡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전자상거래가 우리가 혁명에 비견된다고 했는데, 자, 2000년대가 되면 이 이후로 전자상거래가 자고 나면 세대가 나눠질 정도로 지금 전자상거래가 거의 7세대 정도라고, 분류 방법은 조금 다양하겠지만 거의 7세대 정도 와 있어요. 거의 요 99년, 2000년 이때를 1세대로 잡는다 그러면 거의 지금 7세대 정도 그 진행이 되어 왔다는 거죠. 자, 이런 것들로 인해서 기업이 여러 가지 제조사의 변화, 정보나 지식으로의 변화, 또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쪽에서의 변화,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둘러싸고 있는 구조라든가 이런 거의 변화. 자, 이런 게 그 과거에는 하지 못했던 것들을 할 수 있도록 그 동인이 되는데, 자, 이런 동인들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이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야 되느냐, 여기에서 성패가 많이 갈린다는 거죠. 그래서 전략 경영, 스트래티직 매니지먼트에 대한 그 상당히 중요성이 부각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전략 경영이다. 뭐 여러분은 IT 경영 전략 뭐 이런 거를 선택해서 공부를 해볼 수가 있는데, 자, 이 전략 경영 프로세스는 분석만 중요한 게 아니라 직관도 들어갑니다. 왜냐? 전략이라는 말은 장기잖아요, 장기. 단기가 아니죠. 장기 앞으로 펼쳐질 상황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하거나 그런 거를 포함하기 때문에 직관과 분석 양자를 통합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정성적, 정량적 정보를 같이 활용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경영진의 직관 이런 것도 중요합니다. 자, 통찰력, 직관, 자,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그 과거에 비해서 미래가 상당히 불확실하고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이 관리 직관, 매니지먼트, 인텐트 내지는 그 직관 이런 것들이 결합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전략적 관리 프로세스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는데, 기존에 물론 있죠. 관리라든가 경영 프로세스가 있어요. 그런데 전략적 관리 프로세스가 중요성이 이제 부각이 되는데, 자, 여기 속성이 그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변화에 적응하는 거예요. 자, 변화에 적응하는 건데, 조직은 시기적절한 적응이 효과적이도록 보장하기 위해서 반복적인 프로세스로 조직 내부뿐만 아니라 조직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 이거를 계속 반복적으로 모니터링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뭐 스마트폰 혁명이다 뭐 이런 것과 관련해서 노키아라든가 블랙베리가 하루아침에 무너져 내리거나 뭐 여러 가지 사례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자, 이거는 내부의 조직 역량이 굉장히 뛰어난 회사들이었죠. 그런데 외부의 환경 변화라든가 이런 데 대해서 어떻게 보면 모니터링을 잘못한 거죠. 대응을 잘못한 거예요. 자, 그래서 그 경영진 쪽에는 적응적인 경영 전략을 개발하도록 압력이 계속 가해지고 있다는 거죠. 환경 변화에 맞춰서 기존 방식과 다르게 전략 경영을 제대로 짜도록 이렇게 압력이 가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략과 전략 경영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게 이제 대두가 되는데, 자, 요거는 뭐 여러분이 그냥 그 경영학 시간에도 이런 걸 봤기 때문에 자, 요 정도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전략이다, 전략 경영이다 이런 것과 관련해서 우리가 지금 이걸 다루고 있는 거는 감사와 관련해서도 전체적인 나가는 방향이 중요하기 때문에 감사와도 관련이 되겠죠. 그래서 새로운 감사 환경이라고 이렇게 타이틀을 달았는데, 자, 감사라는 것도 프로세스가 있고 다 있어요. 이게 뭐 기법이나 그런 게 있는데, 감사라는 것도 기업의 내부 외부 환경 변화에 따라서 맞춰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기술 변화라든가 이런 거를 따라가고 활용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기술 변화에 따라가기 위해서 그 상당히 진전된 시스템, 어드밴스한 시스템들이 많이 나왔는데, 물론 이거 지금 쓰고 있기 때문에 별로 어드밴스하다고 느끼지 못할 수도 있는데, 이게 처음 나왔을 때는 상당히 많은 부분에 파급 효과를 줬다는 거죠. 자, EDI라든가 전자자금이체, 포스에서 전자자금이체, 자, 지트 시스템, 이 도요타 자동차에서 주로 써서 유명해진 지트, 뭐 MRP, 이거는 공급망 관리에서 그 수요 예측이라든가 이런 것들 하는데 들어가는 기법이죠. MRP. 자, 이런 진전된 시스템들이 나왔는데, 자, 기업에서는 이런 개별 시스템을 어떻게 다루느냐도 중요하지만, 이게 기업 전체의 전사적인 목표 달성하는 데 기여하기 위해서 이거를 잘 통합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전체로 통합된 시스템과 관련해서 그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게 관계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 뭐 이런 거를 활용을 하죠. 자,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임원들이나 최고 경영진이 사용하는 시스템, 자, 중력 정보 시스템 EIS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것과 전략 정보 시스템 SIS라는 이런 것과 서로 연결이 된다는 거죠. 자, 이렇게 연결이 되다 보니까 감사라는 것도 그 과거에는 개별적인 시스템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그게 어떤 통제가 잘 이루어져서 가고 있느냐 이런 정도만 다루면 됐는데, 지금은 시스템과 시스템이 통합되다 보니까 이 전체적인 것들을 다 봐줘야 되는 환경으로 감사라는 것도 변화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정보 시스템의 레버리징이라는 것을 다뤄보는데, 자, 여기서부터는 좀 뭐 어떤 사람이 얘기했던 게 많이 나오는데, 자, 정보 시스템의 레버리징과 관련해서 기업들이 사업과 경쟁 환경에서 어떤 사업의 전체적인 재구성, 리엔지니어링 같은 거를 필요로 하는데, 자, 이 리엔지니어링은 누가 얘기했느냐? 자, 마이클 해머라는 사람이 1990년에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에 그 리엔지니어링 워크라는 논문을 발표합니다. 그래서 부제로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Don't automate, obliterate라는 말을 썼어요. 이게 뭐냐 하면, 번역을 하면 단순히 자동화하지 말고 제거하라는 거예요. 이게 이 말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 자, 컴퓨터 시스템, 정보 시스템 많이 도입되죠. IT 발달해서 도입되는데, 자, 이제 어떤 사람이 매뉴얼로 하던 이런 거 자동화하고 이런 단계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제 정보 시스템이 도입되는 거는 그런 어떤 수작업을 대체하거나 이런 거는 다 어느 정도 됐기 때문에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어떤 특정의 프로세스가 전체 기업 목표 달성하는데 방해가 되거나 시간을 많이 잡아먹거나 이렇게 되면 그거를 아예 제거하라는 거예요. 제거. 그래서 이거는 상당히 이때 이 사람 제시한 사람 이름이 마이클 해머인데 사람들이 이 논문을 보고서 그 조직의 중력들이나 이 사람들이 보고서 해머가 뭔가요? 해머가 망치잖아요. 망치에 한 대 맞은 것 같이 상당히 충격을 받았다는 설이 있어요. 설이. 마이클 해머라는 사람이 이 얘기를 하고 이걸 이제 책으로 엮어서 낸 게 그 93년에 저서가 있는데 BPR이라는 용어를 사용해요. 여기서 BPR. 그러니까 한 20년 정도 됐죠. 비즈니스 프로세스 리엔지니어링이라는 이 용어를 사용을 해요. 자, 이거는 조직이 어떤 가치 사슬이라든가 이런 데 있어서 상당히 많은 프로세스를 거치죠. 자, 프로세스를 거치는데 자, 여기 고객이 있고 여기 어떤 공급망이 있다. 공급망이 있으면 여기 단계 프로세스를 많이 거쳐요. 근데 여기 프로세스에도 내부를 나눠보면 상당히 이렇게 조밀하게 돼 있는데 때로는 이런 프로세스를 자동화하고 이런 거는 좋은데 때로는 이 중에서 좀 굉장히 많은 지체를 시키거나 이런 거는 제거하라는 거예요. 아예. 이런 건 차라리 제거를 하거나 통합을 하거나 자, 이렇게 하라는 거죠. 그래서 IS 정보 시스템을 레버리징 하는 방향을 모색하는 것과 관련되는데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어떤 프로세스 리엔지니어링 이런 걸 다루다 보니까 내부 감사 상태를 점검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내부 감사 상태를 점검하는 것이 현명하다 그랬는데 이게 아직 와닿는 표현은 아닌데 자, 하나의 프로세스로서의 리엔지니어링 이런 게 요구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 마이클 해머가 얘기했던 거는 단순히 비용을 10% 줄여라, 15% 줄여라 이런 정도가 아니에요. 비용을 48%를 감축하라. 이거는 굉장히 도전적인 목표죠. 조직의 반발도 심할 거예요. 조직 구성원들의. 자, 시간의 80%를 단축해라. 자동차 하나 만들어내는데 10일이 걸렸다 그러면 하루 이틀로 단축하라. 이런 거는 사실은 굉장한 저항을 가져올 수도 있어요. 자, 결함의 불량률이 3% 정도 됐는데 불량률을 아예 0.01% 정도로 줄여라. 이런 아주 큰 도전 과제를 던져준다는 거죠. 자, 이거는 몇몇 작은 어떤 개선 정도로는 절대로 달성할 수가 없는 거죠. 절대로 달성할 수가 없고, 이거는 뭔가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재창조해야 된다는 거죠. 재창조하지 않으면 이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BPR을 이제 마이클 해머가 이제 쓰기 시작해서 유명해져서 계속해서 한 20년 동안 사용을 해왔는데, BPR에는 몇 가지 동기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4가지 동기를 제시를 했는데, 자, 4가지 동기를 한번 보죠. 생존 동기가 있습니다. 자, 사람도 그렇고 조직도 그렇고 생존해야 되겠죠. 자, 이거는 단기적이에요. 생존이라는 건. 하루하루 이렇게 살아나가는 거죠. 자, 리엔지니어링을 위한 지표, 여기 생존 동기에서의 지표는 뭐냐? 더 성장하는 능력, 부가가치 대 수입. 자, 부가가치를 계속해서 창출하는 거죠. 매일매일. 자, 여기서 성공 요소는 자동화를 얼마 정도 할 거냐. 자, 다른 경쟁사 이런 데 비해서 얼마나 효율적으로 이런 거를 빨리 하느냐가
성공의 키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초점은 자동화하지 말고 제거하라인 의도를 가진 조직의 운영이라는 거예요. 조직이 그냥 자동화로는 못 따라간다는 거죠. 불필요한 프로세스 이런 거는 과감히 없애라는 거예요. 군더더기 이런 거 없애라는 거죠. 자, 두 번째 동기는 다른 경쟁사에 비해서 우리 회사가 경쟁이 뒤처지는 거예요. 열의 상태에 있을 때 그 열의를 제거를 해야 되겠죠. 자, 그것과 관련해서 지표가 뭐냐? 시장에서 경쟁 잃어가는 시장 점유율, 성과 지체. 자, 이렇게 되면 조직이 경쟁사에 비해서 경쟁 우위가 점점 사라지는 거죠. 경쟁에서 이제 도태될 위기에 처해 있는 거죠. 자, 이럴 때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뭐냐? 경쟁 열의를 초래하는 원천에 대해서 철저하게 이해를 해야 돼요. 도대체 왜 우리가 경쟁사보다 시장 점유율도 잃어가고 성장률도 낮아지고 왜 이렇게 돼가느냐? 여기에 대해서 이해를 철저하게 해야 되겠죠. 그래서 초점은 뭐냐? 이 경쟁 열의 상태를 다시 경쟁력 있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시나리오는 뭐냐? 게임을 이길 수 없으면, 당신이 게임을 이길 수 없으면 규칙을 바꾸라는 개념에 기반을 두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경쟁 열의를 제거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세 번째 동기는, 자, 단순히 소극적으로 경쟁 열의를 제거하는 게 아니라 이제 좀 적극적이에요. 경쟁 우위를 만들어내는 동기예요. 어떻게 하면 다른 경쟁사보다 우리가 뒤처지진 않았지만 좀 더 앞서 나갈 거냐? 자, 이런 동기에서는 지표나 초점이나 그런 것들이 달라지겠죠. 자, 리엔지니어링 위한 지표는 여기서는 안정적인 시장 점유율, 안정적인 산업. 자, 이거는 장기적으로 계속 가겠다는 거죠. 자, 1년, 2년은 경쟁사보다 시장 점유율 더 가져올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거를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가겠다는 거죠. 성공 요소는 프로세스에 대한 리더의 열정입니다. 자, 리더가 이만큼 하면 뭐 경쟁사에 비해서 그렇게 뒤처지지도 않고 계속해서 가니까 여기서 만족하고 있을 거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열정적으로 계속해서 가고자 하는 리더의 열정이라는 거죠. 자, 여기서 초점은 이렇게 가려면 기업의 어떤 리더의 열정이나 이런 것만으로는 안 되고 고객들한테 가치를 높여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가져다 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고객에 가까이 아주 친밀하게 다가가는 수밖에 없다는 거죠. 고객의 숨은 잠재된 욕구까지 채워줄 수 있을 정도로 바짝 다가앉는 게 경쟁 우위를 창출하는 동기가 된다는 거죠. 자, 네 번째는 돌파구를 창출하는 동기예요. 자, 이거는 이 네 가지 중에서 가장 심각한 상황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거는 경쟁 열의라는 거는 일시적으로 열의에 처할 수 있죠. 자, 돌파구라는 거는 이 정도 방법으로는 안 된다는 거죠. 경쟁 열의를 제거하는 정도로는 우리가 돌파구를 마련했다 그렇게 하기에는 더 상황이 더 나쁜 거예요. 이거는 빛이 잘 안 보이는 경우죠. 자, 이런 경우에 지표는 뭐냐? 아예 쇠퇴했어요. 쇠퇴. 시장이나 산업 전체가 지금 쇠퇴하고 있어요. 사양 산업에 있거나 이 기업도 이 사양 산업군에 들어가 있거나, 자, 새로운 산업 기회가 있을 거냐? 자, 이런 것과 관련된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 성공 요소는 조직을 통한 소통 능력과
리더의 비전, 양자를 다 포함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리더가 단순한 열정이나 그것만 있어서도 안 되고 조직원이 다 같이 똘똘 뭉쳐서 어떻게 보면 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초점은 뭐냐? 이거는 쇠퇴하는 시장 이런 데서는 게임 룰을 바꾸는 정도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 게임을 이길 수 없다면 규칙을 바꾸라고 했는데 이 규칙 정도 바꿔갖고는 쇠퇴하는 산업에서 비전이 안 보인다는 거죠. 이런 경우는 아예 주조 틀을 부숴버리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어떠냐 하면 기존에 내가 이렇게 만들어 왔던 프로세스라든가 이거를 다 걷어내는 거죠. 자, 여기서 어떻게 보면 마이클 해머가 얘기했던 Don't automate, obliterate라는 거에 가장 충실한 거죠. 제거하라는 거죠. 제거. 가장 충실한 동기는 이거죠. 이거 돌파구를 창출하는 동기. 그래서 주조 틀을 부수는 것. 그 산업에 기존에 어떤 해왔던 이런 거를 다 내려놓는 거죠. 자, 이거는 가장 좀 파급 효과가 크고 상당히 어려운 얘기가 될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궁극적으로 리엔지니어링은 뭐냐? 고객 가치를 달성하는 것을 의도하고 있어요. 자, 고객 가치, 커스터머 밸류를 달성하는 걸 의도하고 있는데 우수한 고객 가치를 전달하기 위해서 고객들한테 어떤 것들을 전달하면 밸류를 느낄 거냐. 자, 이렇게 하기 위해서 조직을 좀 더 분해를 해서 본다는 거죠. 프로세스는 어떻게 돼 있고 조직이 지금 해오고 있는 방식은 어떠냐에 대해서 현미경처럼 어떻게 보면 분해해서 본다는 거죠. 그래서 고객 친밀이 본질적이게 된다는 거예요. 고객한테 다가갈 수 있는 것들이 뭐가 있느냐. 자, 그래서 고객 친밀이 본질적이게 되는데 이거는 결국은 오퍼레이셔널 엑셀런스하고 관련이 된다는 거예요. 운영 탁월성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자, 이 운영 탁월성과 관련해서 조직은 최소한의 불편으로 전달된 경쟁력 있는 가격에 신뢰성 있는 서비스를 제공해야 된다. 이거 말은 쉽죠. 말은 쉬운데 이걸 다른 어떤 경쟁사보다 이걸 잘하는 거. 자, 이거는 쉽게 이렇게 달성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죠. 자, 상품 자체는 고객의 이용을 계속적으로 향상시키는 것. 자, 일시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어요. 그런데 계속적으로 향상시키는 탁월한 상품은 참 되기가 힘들죠. 여러분 스마트폰 보면 요즘 삼성전자도 딜레마지만 애플도 거기에서 아주 자유로운 건 아니죠. 자, 몇 년 동안은 계속해서 탁월한 상품을 만들어냈지만 이거를 계속해서 고객의 이용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정도로 계속해서 가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과제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조직을 만들어 나가는 게 이제 이 전략 경영과 관련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문제라는 거예요. 자, 리엔지니어링 동의로서의 IS인데 정보 시스템이 여기 필수적이죠. 리엔지니어링 하는 데 있어서 정보 시스템이 필수적인데, 자, 뭔가를 많이 다루니까 상당히 좀 눈이 어지럽긴 한데, 만약 정보 시스템이 최종 상품으로서가 아니라 어떤 이네이블러로서 활용된다는 거. 자, 이게 기술이라는 게 이네이블러 단계에 이르렀다고 그랬죠.
앞에 우리 전략 경영 시작할 때, 자, 이네이블러로 활용된다면 새로운 감사 가능성이 열린다는 거예요. 자, 감사를 잘할 수 있도록 기술의 뒷받침이 된다든가 아니면 그 새로운 기술을 가지고 감사 자동화 도구라든가 기법이라든가 여기에 적용이 돼서 과거에는 뭐 일부만 발견할 수 있었는데 감사 증거를 이런 기술을 활용하게 되면 좀 더 진전된 증거라든가 이런 거를 확보할 수 있다. 자, 이런 감사 가능성이 열리게 하는데 기여를 한다는 거죠. 자, 그렇지만 IS가 남용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정보 시스템이 남용이 되면 오히려 리엔지니어링을 방해할 수 있는 도구가 될 수도 있어요. 이거는 뭐냐? 옛날 방법과 고정관념을 정보 시스템이 강화시켜 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잘못 이걸 운영을 하게 되면 더 조직을 복잡하게 만들어 놓는 거죠. 프로세스라든가 이런 거를 정보 시스템이 개입해서 더 복잡하게 꼬여놓게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 경우에는 리엔지니어링 하는데 정보 시스템이 오히려 방해물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변화라는 건 조금 전에 봤듯이 뭐 비용을 10% 줄여라, 20% 줄여라 이런 말 하는 거는 리엔지니어링이 아니라 점진적인 개선이죠, 그거는. 리엔지니어링 개념이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런 변화는 상당히 많은 변화예요. 그래서 이런 변화는 기존에 있는 조직원들 입장에서 보면 불안해요. 이런 변화를 한다 그러면. 그냥 미래에 불확실하죠. 자기가 가지고 있던 거 내놔야 되고 잃어버릴 가능성이 있고. 자, 그래서 자, 이런 거를 잘못하게 되면 조직을 동요시켜서 사기를 죽일 수가 있어요. 기타 여기 쭉 써놓은 게 그 저항과 관련된 건데, 자, 어떤 조직원들은 소극적인 저항할 수 있어요. 근데 좀 더 적극적인 저항할 수 있죠. 적극적으로 방해할 수도 있고, 그냥 협조를 안 할 수도 있고, 그냥 침묵으로 일관할 수도 있어요. 자, 그런 것들이 다 저항이에요. 그래서 이 저항을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리엔지니어링에 있어서 제일 큰 과제죠. 제일 큰 과제인데, 자, 이거는 뭐 여러 가지 싸움을 유발할 수도 있고 종사자들 사이에 이름상의 변화만 이끌어낼 수도 있어요. 저항이 너무 조직원들 깊숙이 이렇게 자리 잡고 있다 그러면 아무리 리더가 열정을 가지고 추진한다고 해도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안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프로세스가 이해돼야 된다는 거예요. 프로세스 전체가 변형이 이루어져야 되죠. 자, 리엔지니어링의 필수적인 게 프로세스 변화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 단계를 여러 가지로 나눌 수도 있는데, 일단은 단계를 변형적 단계와 변형 단계와 중립적 단계, 최종 단계 이런 식으로 단계를 설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변형 단계는 새로운 지평선, 새로운 가능성, 비전, 정합 뭐 이런 거를 보여주는 거죠. 자, 그런데 자, 이거는 소중한 믿음을 가진 뭐 해방과 황홀감이 자, 지평선인 적인데 저 지평선에 다다르면 뭔가 큰 바다가 있어서 뭐 물고기를 많이 잡을 수 있다든지, 같이 저기까지 이르게 되면 열매를 많이 거두어 드릴 수 있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주는 단계가 중립적 단계라는 거죠. 자, 이 단계에서는 중립적 단계에서 방향 감각을 상실했다.
여기까지 왔는데 지평선 너머에 뭐가 있고 지평선에 다다르게 되면 뭔가를 얻을 수가 있고 이렇게 여기까지 왔어요. 왔는데 여기서 더 이상의 방향 감각을 상실했다. 그렇게 되면 이거는 안 했던 것보다 못하게 전체를 완전히 붕괴시킬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런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 어떤 감각 상실이 전체를 해체할 수도 있고, 그게 아니라 새로운 지평선 여기까지 왔는데, 자 여기서 다시 또 새로운 또 비전을 가지고서 계속 추진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변형을 위한 에너지 축적을 이끌 수도 있다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 이제 여기 잘못 썼는데 최종 단계가 완전히 새로운 단계로 가는 거죠. 자, 이 단계에서 거쳐서 새로운 단계에 다다르게 되는데, 자, 이렇게 거쳐서 가는 어떤 단계를 거쳐서 새로운 단계로 이르게 되는데, 자, 여기에서는 이제 과거의 어떤 가치나 아이디어 이런 거를 다 버려야 되는 거죠. 버리고 새로운 단계로 간 거를 우리가 최종 단계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좀 약간 뭐 도식적이긴 한데, 이런 전이 단계를 거쳐서 프로세스 변형이 완전히 이루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그 최종 단계에 이르렀다 그러면 우리가 그 리엔지니어링이나 이런 게 어느 정도 성공했다고 평가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우리 시스템 모델인데 이거 여러분이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처음에 보면 사무 자동화라든가 이런 거 뭔가요? 수작업으로 하던 것 자동화하는 거죠. 주문 처리라든가 재고라든가 구매 이런 거 거래 처리 시스템이죠. 자, 이게 제일 먼저 나왔고, 자, 거래 처리 시스템에다가 이런 것들을 다 자동화하거나 이렇게 하면 여기서 단순히 데이터를 여기다 넣은 게 아니라 여기서 새로운 정보들을 얻을 수가 있죠, 우리가. 그래서 이런 새로운 정보들을 가져다 주는 것들을 뭐 주문 처리가 어떻고 재고가 어떻고 구매하는 트랜잭션이 어떻고 이런 거를 이제 어느 정도 자동화해서 시스템이 해준다. 그러면 거기에서 뭔가 좀 더 의미 있는 지속적인 정보를 얻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속적인 정보를 얻게 해주는 경영 정보 시스템 같은 거를 사용하게 되죠, 조직이. 자, 이거는 기능별로 재무라든가 제조라든가 마케팅이라든가 인사라든가 이런 것들을 포함하죠. 그래서 이 기능별로 MIS 시스템이 돌아가고 있죠, 조직에. 자, 그리고 자, 이런 것들은 좀 더 중간 관리자나 하위 관리자들한테 운영의 적절성이라든가 운영 탁월성에 좀 기여를 할 수 있는데, 이거보다는 좀 더 중간 관리자 이상의 어떤 레벨에 도움이 되는 그런 시스템들이 나오죠. 의사결정 지원 시스템이라든지 다른 어떤 우리가 봤던 EIS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해서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이 정도 단계에 이르게 되면 단순한 데이터 관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정보나 지식이라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정보를 하나의 자원으로서 관리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죠. 조직에서 정보를 노동이나 자본이나 이런 것과 비견될 수 있을 정도의 생산 요소 단계로 격상되는 거예요, 이제 정보가. 그래서 그 정보를 어떻게 관리하느냐. 인포메이션을 리소스로 어떻게 관리하는가가 기업이 계속해서 성장하고 발전하는데 관건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묶어서 우리가 IRM 정보 자원 관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5가지 기본 사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정보관리와 기술관리, 분산된 관리, 기능적 관리, 전략적 관리라는 5가지 기본 사항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정보관리, 기술관리는 여러분이 좀 참고를 하면 될 것 같고, 분산된 관리가 좀 와닿지 않아요. 자, 시스템이 어디에 있는가는 내부 통제와 시스템 효과성에 중요한 영향을 가질 수가 있죠. 시스템이 중앙 집중적으로 되어 있느냐, 아니면 본부별로, 사업부별로 따로따로 이렇게 분산되어 있느냐. 자,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관리 통제라는 게 고려가 돼야 된다는 거죠. 대개의 경우에 현대 조직들이 고도로 중앙 집중된 조직 구조는 잘 없어요. 특히 정보 관리와 관련해서 좀 분산된 어떤 시스템, 클라이언트 서버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걸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관리 통제라는 게 적절하게 유지가 되느냐, 자, 이런 것들이 고려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기능적 관리, 전략적 관리가 있습니다. 자, 요거는 뭐 참고로 한번 보면 될 것 같고, 정보 시스템을 위한 전략 기획. 자, 조직의 정보 자원의 레버리지가 전략 기획을 달성하는 프로세스를 만들 수도 있고 약화시킬 수도 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자, 전략 기획 프로세스는 단순히 정보 시스템을 어떻게 하는 것보다는 더 포괄적이고 회사 전체가 나가야 하는 방향이죠. 거기에서 정보 시스템이 그거를 도와줄 수도 있고 기반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가능성은 2가지 가능성이 있는데,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최고 경영진은 기업의 전략 기획을 하는 데 있어서 정보 시스템을 전략적으로 어떻게 사용할 거냐, 이런 거를 고민해 봐야 된다는 거죠. 이런 걸 고민하지 않으면 그 전사적인 전략 기획이 정보 시스템 때문에 기반이 약화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런 거를 계속해서 고민을 해봐야 되고, 가장 최선의 어떤 방법들이라든가 그런 게 뭐냐에 대해서 전술적이고 운영적인 관여 같은 거를 확인을 하고 이런 것들을 촉진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활동에 있어서의 우선순위 어떻게 둘 거냐, 자, 이런 것들도 고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뭐냐, 전략 기획만으로 이게 탄탄하게 이렇게 살아나는 게 아니라 좀 더 낮은 레벨의 전략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전술 계획들이 갖춰져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전술 계획이라는 거는 그거보다 전술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또 하루하루 내지 일주 단위의 기본적인 운영을 어떻게 할 거냐. 자, 이게 또 관련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전략 기획이라는 거는 굉장히 넓은 범위의 접근이기 때문에 전략적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개별 전술 계획으로 이게 바뀌어서 관리자들한테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구체성을 좀 띄어야 된다는 거죠. 전략 기획을 되게 잘 만들어 놓더라도 일반 중간 레벨의 관리자나 운영 레벨 단에서는 그게 굉장히 추상적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좀 그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전술 계획으로 바꿔줘야 된다는 거죠. 자, IS 관점으로부터 전술적 목표의 효과성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자, IS 전략을 한번 보겠습니다. IS 전략은
적합한 정보 시스템의 전달에서 실행까지를 통한 관리와 통제 메커니즘과 함께 적합한 프레임워크의 개발을 결과적으로 이끌어내는 기업 비전의 이해에 달려있다. 참 어렵죠, 이게 말이. 여러 가지가 연결되어 있으니까.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 IS 전략은 그 자체로서 존재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보 시스템 스트래티지는 전사적인 스트래티직 골, 콜퍼릿 스트래티지에 연결돼야 된다는 거죠. 따로 노는 게 아니라. 자, 그렇게 되면 콜퍼릿 비전에 대한 언더스탠딩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전체적인 기업의 전사적인 전략에 대한 이해가 없이 그냥 정보 시스템만 잘 다루는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는 정보 시스템 전략을 이런 식으로 가져가겠다. 그거는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전사적인 전략하고 얼라인이 된 상태에서 그게 이루어져야 되지 개별적으로 노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IS 전략은. 그래서 적합한 프레임워크를 개발한다든지 뭐 그런 거는 이런 전제하고 연관돼서 이렇게 그 장황하게 좀 다뤄서 이렇게 기재를 한 거예요. IS 전략도 이게 픽스되어 있는 게 아니죠. 동적으로 변화한다는 거예요. 환경에 변화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IS 전략이 동적인 프로세스이기 때문에 전략 기획이 여기에서도 필요해요. 다만 콜퍼릿 전략과 연동이 돼야 되겠죠. 그렇지만 IS라는 게 좀 독특한 영역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IS 나름대로의 전략 기획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조직의 다른 비즈니스 프로세스로 통합돼야 돼요. IS 전략이 좀 독특하니까 따로 노는 게 아니라 그게 조직의 다른 어떤 전략 기획의 프로세스들하고 얼라인이 되도록 그렇게 통합이 돼야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운영 계획의 관리와 통제인데 이거는 좀 더 낮은 레벨이죠. 전략보다는. 자, 기업 전략 기획의 적인 성공과 성취의 기본적이죠. 자, 집의 골격이라는 게 어떤 전략이라 그러면 거기에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 들어가는 요소들이 어떻게 보면 전술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 전술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IS와 조직 전략의 정합성, 얼라이먼트가 성취되고 유지되는 게 필수예요. 자, 이렇게 안 되면 따로따로 노는 거예요. 기업 전략, 기업 비전 모르겠다 우리는. IS 부서 우리는 그 정보 시스템만 잘 다루고 IT만 잘 다루면 된다. 그래서 끝나게 되면 일시적으로는 그게 가능할지 모르지만 기업 전체로 봐서는 오히려 차라리 IS 전략을 안 세우는 게 낫고 그 정도로 되면 IS 전략을 별도로 그렇게 구성 안 하는 게 낫다는 거예요. 자, 이게 가장 어려운 영역 중에 하나예요. 이런 정합성을 가지는 거. 자, 만약에 이건 예예요. IS 프로젝트를 개발하는데 5년이 걸린다 그러면 여기에 5년이라는 건 굉장히 긴 세월이에요. 긴 세월이기 때문에 그 연도마다 환경이 변하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 변화 관리가 수반되지 않으면 시스템 개발하려는 전략적 의도는 그 시간 안에 급격한 변화에 직면할 가능성도 높아요. 그리고 프로젝트 자체가 5년을 계획했지만 환경 변화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5년이 아니라 15년, 20년 돼서야 그게 개발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5년을 계획했는데 15년 후에 완성이 됐다. 그건 뭘까요, 이게? 이거는 뭐 그동안 흘러간 세월에 비례해서 상당한 자원이 낭비됐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유연성이 필요한데, 자, 유연성 없이는 새로운 시스템이 전체 기업 전략과
온라인 상태를 유지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변해야 된다는 거예요. 변화된 환경에 적합하도록 계속해서 변화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유연성을 좀 더 얘기를 해보면 개발 프로세스 자체 내에서와 실행 단계 양쪽 모두에서 기본적이라는 거예요. 유연하다는 게. 프로젝트 시스템이 개발된 후에 프로세스 자체 내에서와 실행을 계속 할 텐데 실행하는 데 있어서도 그 기본적으로 필요하다는 거죠. 자, 이거 어떤 사람들이 이런 얘기도 해요. 오늘날의 비즈니스 환경에서 유일한 상수는 변화라는 말도 해요. 이거 참 뭐 말장난 비슷한데 뭔가요? 이 말이 상징하는 말이 뭔가요? 모든 것이 오늘은 진실인데 내일 가면 알 수 없다는 거죠. 다 바뀐다는 거예요. 다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그냥 변화를 상수로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상수로. 변화는 변수가 아니라 하나의 상수라고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상수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정보 시스템은 조직을 지원하기 위해 존재하고 조직의 변화가 있을 때 당연히 변화해야 되죠. 지원 도구이기 때문에 이게 목표가 아니에요. IS가. 그렇기 때문에 변화해야 되죠. 맞춰서 변화해야 돼요. 자, 많은 관리자한테 더 어려운 개념이 뭐냐? IS 시나리오 내에 돈에 대한 가치 개념인데 정보 시스템이 도입되고 아니면 개발되고 실행되고 또 유지 보수되고 이런 프로세스가 있는데 여기서 전체적인 데 대한 돈에 대한 가치 개념인데 정보 시스템은 정보 시스템 새로 도입한다 그러면 어떤 회의에 붙이면 그 돈 얼마 들어가? 그게 만약에 도입했을 때 우리한테 무슨 도움을 주느냐? 자, 화폐적인 가치 많이 생각하죠. 관리자 입장에서는. 근데 그게 사용자들에게 돌아가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많다는 거예요. 정보 시스템은. 그래서 그런 편익을 직접적으로 이렇게 나타내 주지 못하기 때문에 새로운 시스템 도입한다 그러면 야 그냥 버텨라. 기존에 사용하는 거 가지고 좀 더 버텨봐. 뭐 이렇게 반대에 부딪힐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화폐적으로 가져오는 편익 계산해 보면 직접적인 거는 예를 들어 100인데 실제로 간접적인 것까지 다 포함하면 200이 될지 300이 될지 알 수 없는데 그거는 최고 경영진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투자의 적절성이나 효과성을 설득하기가 굉장히 힘든 요소잖아요. 눈에 보이지도 않는 것 같고 이런 파급 효과가 있으니까 도입해야 된다 그러면 최고 경영진 입장에서는 정보 시스템뿐만 아니라 다른 것들도 투자와 관련해서 생각해야 될 것들이 많은데 그런 간접적인 것까지 설득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부결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아니면 연기가 되거나 우선순위에서 밀리거나. 그래서 여기 효과성과 효율성과 관련된 좀 생각해 볼 문제인데 자, 요거는 흔히 우리가 의사결정을 하거나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마치 그게 효율성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사실은 뜯어보면 효과성이에요.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내가 막 말하는 게 되게 효과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은 그게 이펙티브니스가 아니라 이피션트를 말하고 있는 경우도 많다는 거예요. 의외로 그런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요거는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많은 IS 기능들은 그들의 목적을 가장 낮은 비용으로 높은 품질에 신뢰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전달하는 것으로 이해한다는 거죠. 자, 이거는 정보 시스템을 사실은 운영하고 하려고 하면 여러분 뭐 이런 개념 공부했잖아요.
이게 뭔가요, 이게? 이게 뭐죠, 이게? TCO가 뭔가요, TCO? 정보 시스템, 예를 들어 오라클 시스템을 도입하는데 10억이 들었다. 이게 10억이 다 들어간 비용인가요? 아니죠.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에는 간접적인 거, 직접적인 거 여기 다 포함해서 이거 계산해야 돼요. TCO 관점에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자, 실제로는 정보 시스템을 도입을 했을 때 간접적인 부분까지 하면 상당히 그 비용이라든가 이런데 비용 감축이라든가 이런데 굉장히 기여를 했는데 IS 기능의 비즈니스 단위로의 완전한 분권화가 일어날 수 있다 그랬는데 자, 정보 시스템이라는 게 그 어떤 오해를 하게 되면 이 기능들 자체를 그 중앙 집중화해서 어떨 때는 가야 되는데 어떤 조직의 관리자 입장에서는 이거를 그냥 분권화해서 가도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 분권화를 극단적으로 하게 되면 조직 전체를 놓고 봤을 때 절감할 수 있는 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분권화를 통해서 잃어버리는 게 생긴다는 거죠. 그걸 우리가 규모의 경제를 희생하거나 전체 비용을 오히려 증가시킬 수도 있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거를 간과하게 되면 사실은 좀 중앙 집중적으로 해야 되는데 컴퓨팅 능력을 분산시키거나 이렇게 되면 오히려 규모의 경제가 주는 이점을 상실하거나 전체 비용을 오히려 증가시키는 경우로 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다가 보면 극단적인 경우에는 이렇게 운영을 이렇게 하다가 보면 비용이 점점 상승해요. 비용이 점점 상승하다 보면 야, 이거 우리 조직에서 이거 하지 말자. 그냥 잘하는 데다가 맡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아웃소싱을 하는 경우도 발생한다는 거죠. 실제로는 아웃소싱을 하면 안 되는데 아웃소싱까지 넘겨지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조직이 비용 감소에 집중하느냐, 단순히 비용 감소를 하기 위해서 분권화해서 이렇게 갔는데 사실은 나중에 보니까 비용이 더 들어간다는 거죠. 근데 혁신적인 일부 조직들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또. IT를 기업 전략 성취를 위한 펀더멘털이라고 보는 조직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많은 조직들은 IT는 그냥 하나의 수단이라고 보는 그런 잘못을 범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수단은 맞는데 실제 IT가 기하는 몫이 이만큼인데 그게 되게 평가절하가 된다는 거죠. 평가절하가 돼서 이거 그냥 적당하게 부서에다 던져주면 해결이 되는 거고 그렇게 오해를 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좀 똑똑한 기업들 입장에서는 이게 IT가 기업 전략 성취를 위한 어느 정도의 펀더멘털한 요소라는 건데 그렇게 못 보는 기업들이 많다는 거죠. 자, 이런 좀 혁신적인 회사들은 IS가 경쟁 우위를 얻고 유지하는 지렛대로 삼아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찾죠. 자, 그래서 이런 전략을 취하는 회사들은
아까 봤던 기업 전략과 IS 전략의 얼라이언먼트가 잘 이루어지고 유연하고 품질이라든가 신뢰성과 이런 게 균형적으로 돌아가는 조직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근데 대부분의 회사가 이렇게 가지는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IT나 IS를 도구가 맞기는 하지만 그게 조직의 기업 전략이나 목표를 달성하는 데 있어서 펀더멘털한 도구 내지는 이네이블러라고 생각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의사결정 지원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거 여러분 알고 있죠? 자, 의사결정 시스템 중간 관리자 이상 아니면 좀 고급 관리자 이런 사람들이 쓰죠. DSS를. 자, 이건 결국은 최고 경영진들이 쓰고 있는 중력 시스템 EIS나 이런 데로 확장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별도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어떤 조직에서는 그냥 의사결정 시스템을 좀 더 기능을 강화해서 EIS처럼 이렇게 연결해서 쓰는 조직도 있어요. 자, 어쨌든 최초의 전략적 방향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임원 경영진에게 특정의 중요성이 있는 기업 거버넌스 개념을 이런 데 연관이 되겠죠. 기업 거버넌스 개념이. 자, 이 의사결정 지원 시스템은 연관이 됩니다. 자, 여러분 뭐 되게 제가 그 수업 내용을 뭐 많이 하는 게 목적은 아니니까 그 강의는 이 정도로 오늘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좀 장황한 것들이 좀 있는데 이거는 또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혹시 여기까지 좀 궁금한 사항 있나요? 그 감사 프로세스를 우리가 좀 다 했고 이제 그 기획과 관련해서 정보 시스템 기획과 관리 부분에서 그 전략 기획이라는 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 전략 기획에 IS 기획도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전략 기획을 다루고 있는데 오늘 한 거 중에 혹시 좀 궁금한 사항 있나요? 어떻게 보면 좀 추상적인 내용을 많이 다루고 있죠. 구체적이라기보다는 없어요. 자, 그럼 그 전략 기획 몇 페이지 조금 남았는데 이어서 다음 시간에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